그 영화 발전 기금이 1년에 쓰는 돈이 예를 들어서 한 1,000억 원이라고 했을 때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대체로는 영화의 지원으로 쓰이고요. 또 영진이의 이제 유지하는데 예, 그렇게 쓰이고요. 한국 영화를 진흥시키기 위해서 쓰이는 말하자면 굉장히 그 기본적인 돈이거든요. 영진이에서 쓰는 그 총액은 매해 한 1,000억 정도 예, 그렇게 되고 있어서 근데 지금 이걸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영발기금이 거치지 않으면서 지난 3년 동안 극장에 사람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영발기금이 거의 씨가 말랐고 2024년부터는 고갈되는 위기에 처해 있어서 국가가 이거를 전액 보조해주지 않으면 한국 영화의 이 지원금 자체가 사라지는 그런 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예, 그럼 그 기금이 영화를 만들어지는데 투자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원을 해주는 금원도 있고 투자를 하는 금원도 있는 건가요? 모태펀드로 대부분 들어가고요. 네, 그래서 국가가 운영하는 펀드에 이제 그 말하자면 모태펀드라고 하는 건 투자의 개념이죠. 그리고 많은 지원 사업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시나리오랄지 뭐 독립영화 같은 경우 이렇게 심사를 거쳐가지고 많은 영화들을 지원금으로 쓰고 있었죠. 굉장히 큰 금액은 투자자들에 의해서 창투자들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극장용 영화가 성공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투자 기관들에서 투자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OTT 시리즈물에만 지금 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작가님이 쓰신 대로 그 영화 발전 기금 극장에서 3%의 그걸 하는 것도 사실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까지 받았는데 6명의 위헌 의견이 못 나와서 그냥 유지가 되고 있다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자. 그 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 책에 쓰신 대로 2028년까지인가 하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어차피 그것도. 오히려 이제 문제 제기하신 것처럼 OTT나 이런 데들은 그 수익이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뭐 세금적인 측면이나 또 한국 영화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기금에 대한 쾌척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국으로 자본이 빠져나가는 의미, 그러면 향후에도 한국 그 영화 발전을 위해서 계속 투자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외국에 있는 OTT 대표적으로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나 이런 곳으로부터 어떻게 돈을 가져와서 국가든 뭐 법령 개정이든 아니면 영화계의 어떤 뜻을 담아서 가져와서 다시 우리나라 영화 제작에 돈이 쓰여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봤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그 사례를 들고 있는 국가가 프랑스인데요. 프랑스가 자국 문화 보호주의가 굉장히 강하고 이제 유럽 전체의 분위기가 그렇긴 한데 프랑스가 가장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고요. 그래서 그 프랑스에서는 지금 글로벌 OTT에 대한 프랑스 자국 내의 매출의 20에서 25%를 다시 프랑스 영상물과 그리고 유럽 콘텐츠에 투자하도록 투자 의무화 법안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그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를 굉장히, 그러니까 글로벌 OTT 입장에서는 이거 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싶을 만큼 그런데 이제 우리도 그런 약간 투자 의무화 같은 거는 좀 법으로 규정을 해 놓을 필요도 있죠. 근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첨언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넷플릭스가 가장 공룡이죠, 사실. 그러는데 얘네가 법인세조차 제대로 내고 있지 않는 조세 회피 의혹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미국에다가 이제 그 수수료 목록으로 우리나라에서 번 돈을 다 편법처럼 그렇게 가져간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어요. 미국에 내는 법인세가 한 2.4% 된다 그래요, 넷플릭스가. 근데 우리나라에선 0.4%, 0.5%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세 당국은 대체 뭘 하고 있는지 저는 참 궁금한데, 이런 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제대로 걷고 있는지 체크를 해볼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좀 늦었고요. 그럼 전 세계 이제 시류가 결국은 미국 주도의 OTT 업체들이 사실은
전 세계 영화 드라마 시장을 장악하는 방향이고 가장 많이 수익을 거두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든 그러한 수익들이 다시 한국의 콘텐츠 제작, 영화 제작에 투여가 돼서 그런 방향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 그런 방향을 만들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영화계 자체적인 노력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정부 문체부 산하 이제 여러 가지 시행령이나 이런 정책의 방향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나라 국회나 지금 문체부에서는 물론 흥행이 안 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문제의식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뭔가 만들려고 하는 상태인가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이유는 이 영화계의 한국 영화계의 현실 그리고 한국의 어떤 영상물의 미래를 잘 알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가질 수도 있는 전문가들이 국회나 행정부든 뭐 정부 산하의 여러 기관에 많이 들어가거나 해야 되는 거네요. 네,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네. 지금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가 영비법을 고치는 일이에요. 네. 영화에 대한 규정조차 지금 새롭게 못하고 있는 네. 상태여서 뭐 각종 토론회며 무슨 포럼이며 많이 공청회며 열리고 있는데 하나로 이 의견이 수렴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문체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이 세 기관이 말하자면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OTT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가지고 정부 부처들이 이걸 어떻게 나눠 먹을 것이냐를 가지고 해서 영화계를 포함한 영상업계에서는 컨트롤 타워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시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새 어떤 그 삼각 구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 정부와 국가기관의 역할이 지금 빨리 뭔가 정책 수립을 좀 하고 지원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게 있고 또 영화계 자체 내에서도 어떤 거를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는지 영화의 규정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달라라고 할 수 있는 영화계의 목소리를 좀 이렇게 집약을 해서 낼 수 있어야 되는데 영화계 자체 내에서도 의견이 너무 분분해서 지금 이들조차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좀 갈짓자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나. 그래서 영화계도 좀 반성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고 또 하나 구조는 한국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좀 알고 우리가 한국 영화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한류를 지금 중심으로 이게 말하자면 한국 사람들의 자존감이고 자존심인데 한국 영화가 국가의 위상을 얼마나 높였습니까? 예, 그런 만큼 우리가 계속해서 한국 영화가 지금의 위상을 유지하고 또 한류가 계속해서 살아나야 이 문화산업이라고 하는 게 미래 세대의 먹거리가 될 것인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이 세 가지 축이 잘 맞아서 돌아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OTT 업체가 티빙 웨이브 그리고 쿠팡플레이, 왓챠. 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OTT 업체의 현황 그리고 M&A가 필요한 건지 그리고 아까 이제 적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적자의 원인 그리고 적자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 건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세요. OTT가 뭐 M&A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거는 시장의 역할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는 것이고 근데 몸집만 키워서 이게 될 일인가 넷플릭스 하나 따라잡겠다고 이게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OTT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내수 시장이 작아요. 그래서 OTT로 우리의 영상 산업을 좀 부흥하겠다 하면은 이게 수출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지금 전 세계 190여 개국에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해도 현지화에 성공을 했어요. 네. 굉장히 긴 세월 동안 넷플릭스가 노력한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단시간에 이루려고 하면 우리의 OTT가 뭐 합치든 말든 뭐 그거는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데 그들이 수출 해외로 나가겠다라고 한다면 국가에서 이거를 지원해 줄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빠른 현지화가 될 수 있게 뭐 더빙이라든지 자막이라든지 뭐
거기 그 해외 국가의 어떤 그 생태계를 빨리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지원을 찾아서 이렇게 도와줘야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OTT 자체도 지금 수익 구조를 좀 개선해야 되는 문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월 구독 형태 중심의 구조에서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할 필요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그 영상 제작의 제작비가 계속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우리 한국 컨텐츠의 장점은 적은 예산으로 좋은 퀄리티의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네, 영화의 개념을 좀 넓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영상물을 다 포함해서 영화라고 표현을 한다면 200억, 300억을 투자해서 이게 흥행이 안 되면 결국 우리 전체가 손해가 되겠죠.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우리가 좋은 작품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은 너무 200억, 300억의 대작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실패율이 높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7년인가요? 옛날에 그 봉준호 감독의 옥자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 OTT로 개봉을 하지 않았나요? 네. 그때 저는 되게 어색했거든요. 참 극장이라는 건 되게 이제 공간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런 공간, 극장이 변화를 하고 극장에서 쉽게 말해서 매출 많이 일으키려고 하면 그 공간을 또 다양하게 활용할 수도 있고 극장이라는 곳이 그런 영화 외에 다른 수익 구조도 같이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 코로나 때 다양한 시도를 했잖아요. 스포츠 중계도 하고 사실 뭐 게임이라는 것도 좀 접목을 시켰던 것 같은데 그런 공간의 측면에서 극장을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더 시너지가 내지는 매출이 좀 극대화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사회자님께서는 네. 극장에 가서 멀티플렉스라는 개념이 영화도 보면서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극장 멀티플렉스를 가시면서 뭐 하시는 게 있어요? 저는 멀티플렉스, 저는 극장 가서 그냥 안마기 있으면 안마 좀 합니다. 요새는 극장에 가면 안마기도 있더라고요. 그거 외에는 사실은 저는 영화에만 좀 치중을 했고 다른 거는 안 해봤는데 어떤 요소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그 극장이 코로나 시기에 너무 이게 무너졌기 때문에 자구책을 많이 활용을 해서 그 공간 사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들고 혹은 얼터너티브 공간으로서의 어떤 활용도를 높이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하다못해 이제 뭐 키즈 카페를 한 공간을 만들고 어떤 데는 농구장을 만들고 오락실이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공간 활용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도 혹시 그런 그렇죠. 요새 이미 그렇게 된 지가 오래됐죠. 그래서 많이 즐기고 계신가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아무리 멀티플렉스 개념이 있다 하더라도 극장에 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집을 나섰을 때는 그래도 기본은 영화를 보겠다라고 하는 것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기타 나머지를 하겠다지 나머지를 하는데 시간 남으니까 영화도 한 편 볼까?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영화관, 극장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요. 그거는 아무래도 영화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화를 보기 위해서 관객을 이렇게 모객하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을 다른 활용도를 통해서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좀 본말이 전도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극장은 자기의 정체성이 뭔지를 좀 다시 확립을 해서 좋은 영화를 기획하고 좋은 영화를 찾아서 우리 극장에 이렇게 좋은 영화를 이번에 들여오니 많이 보러 오세요 라고 마케팅을 해야지. 네, 그래야 이것이 본질인데 이 본질을 무시한 채 다른 주변 환경을 개선한다고 해서 과연 극장이 살아날 것이냐. 정말 극장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라면 극장 자체가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좋은 영화라고 하는 것들은 뭐 사운드 빵빵 터지고 안경 쓰면 이게 뭐 입체적으로 하는 3D 이런 영화도 좋죠. 물론 특별관 뭐 누워서 보고 뭐 신발도 벗고 스타일러도 있고 그런 프리미엄관 다
좋습니다. 그런데 관객들이 원하는 건 좋은 영화를 보러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극장값도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3,000원이나 올라갔는데 그거를 감수하고서라도 보고 싶은 영화가 있으면 극장을 찾겠다고 하는 게 우리나라 관객이에요. 1년에 4번, 평균 4번을 가는 국민이라는 거죠. 그런데 볼 영화가 없어서 극장을 안 가요 라고 하는 것은 극장의 잘못이 굉장히 크다 라고 해서 극장이 자기 정체성을 찾고 본질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한국 영화가 사라진다. 무빅은 잘 되고 넷플릭스든 디즈니 이런 OTT 업체들은 너무 잘 되고 있죠. 되게 복잡한 셈법이고 어려운 환경인데요. 모두 다 한번 이런 문제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작가님 한마디씩 해주시죠. 네, 저는 오늘 이 작가님을 모시고 이 한국 영화 사라진다는 책을 저도 일독하고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이 책에는 되게 단편적인 시각이 아니라 영화 산업계 전반, 그 다음에 이 계속 바뀌어져 가고 있는 영화 환경 속에서 한국 영화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한지, 각자의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그런 문제의식들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한국의 영화 사랑을 기반으로 이런 좋은 책을 만들어 주신 우리 이 작가님한테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하는 바입니다. 네. 작가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렇게 오늘 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 한국 영화가 사라진다라는 책을 쓰게 된 이유가 사실 우리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금 현재 이 산업계의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 놔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노파심 이런 것 때문에 시작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잘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집필을 하고 이제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 영화 많이 사랑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한국 영화가 다시 살아나서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좋은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영화 요새 너무 어렵죠. 참 저로서도 되게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오늘 변호사님과 작가님 통해서 다양한 시각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정주행 해주시고요. 한번 한국 영화에 대한 미래 같이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어떨까요? 작가님, 변호사님 같이 인사하실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